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속속경제에 어 신문을 읽고 해설해 드리는 시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인제 상당히 좀 서툴겠지만은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국경제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일면에 크게 나와 있는 것이 인제 "공급 대박 이사 정책, 실제로는 거래 절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 대박 이사 정책, 실제로는 거래 절벽 가능성이 있다. 크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천천히 읽어 보니까 지금 인제 그 이사 대책이 공급을 83만 가구를 한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거래가 절벽 상태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니까 이사 대책 이후에 사들인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사 대책 이후에 사들인 주택은 주택 분양권, 그러니깐 주지 않는다. 흔히들 딱지라고 그러죠. 딱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사 대책 이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을 예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몰려서 집값을 폭등시킬 그런 문제점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사 대책 이후에 집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큰 문제가 어느 지역에 재건축을 하고 어느 지역에 재개발을 공공으로 할 것인지,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할 것인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뭐 한 222 군데 정도 된다고 합니다마는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어느 지역에서 재건축하고 어느 지역에 재개발을 할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속에서 집을 샀다가 잘못해서 샀다가 그 지역이 재건축이나 공공 재건축이나 공공 재개발로 지정이 되면은 한마디로 입주권은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 현금 청산이 뭐냐면 나중에 어 인제 분양을 할 때 그때 시가로, 그것도 공시지가로 감정가 가격으로 현금 청산한다. 그렇게 되니까 잘못하면 말이죠. 지금 집을 살 때 가격보다 더 낮은 현금 청산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입주권은 받지 못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 시간이 굉장히 걸리죠. 지금 이제 요번에도 변창흠 장관 발표에 의하면은 종래 한 8-9년 걸리던 것을 5 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인가라든지 혹은 이주라든지 이런 것에 최소 4-5년 걸리고요. 그다음에 건축에 한 3-4년 걸리기 때문에 빨라도 8 년은 걸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8년 후에 현금 청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4일 이후에 샀다가 그 산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묶이면은, 재건축으로 선정이 되면은 나중에 입주권은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의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는 8 년 8-9년 걸리고 또 심지어는 오래 살아왔죠. 상당히 한 10 년, 20 년도 살아왔기 때문에 길게는 그러니까 한 20년 살고 한 7-8년 또 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걸리니까 토탈 한 30년 정도, 뭐 10 년, 20 년에서 한 30년 걸리지만은 그렇게 참고 있는 것은 20-30 년을 보상할 만큼 그만큼 나중에 평수가 넓어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에 인제 그런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인제 우리 정부에서는 인제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거죠. 간주해서 이번에 더구나 인제 큰 요점은 "재건축과 재개발은 공공 주도로 한다." 하는 것이 이제 큰 이제 요점이 공공이 한다. 공공이 누구냐면 인제 LH나 SH공사, 토지주택 공사나 서울 토지주택공사를 SH라고 합니다. 한다는 거예요. 민간이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민간은 뭐 그 외에 인제 민영 아파트나 이런 거 분양하는 거 전체 공급량의 한 20% 정도만 민간이 담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대부분 80%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은 공공이 한다. 한마디로 LH, SH 공사가 엄청난 큰
권한을 갖게 됩니다. LH SH공사가 전국에 83만 가구 공급한다는 주택의 약 80%에 대한 시행권을 갖게 돼요. 시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재건축한다 그러면 시행사가 어딥니까? 대개 우리가 주택 재건축 조합에서 선정하는 예컨대 뭐 삼성이라든지 혹은 뭐 LG라든지 등등 그런 건설회사가 되죠. 큰 건설회사가 되고 그 외에 인제 그 실제 공사를 또 하는 또 시공사들이 또 선정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LH나 SH가 인제 시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여러 삼성이나 뭐 LG나 등등 그런 회사들이 시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공이 주도한다고 하면서 SH나 LH가 한 단계 더 들어앉는 거예요. 최고 권한을 가지고 엄청난 큰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들어서는 겁니다. 근데 인제 그것이 인제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재개발의 경우나 재건축의 경우에 어 지금 아침에 실제 큰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토지를 지금 감정 가격으로 선납을 한다는 거예요. LH나 SH가 돈이 없습니다. LH는 부채매도 한 130조 원 정도에는 어마어마한 부채텀이 올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들도 부채가 제일 많습니다. 이 부채 원리금도 갚지 못해 가지고 예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에서 일정 부분 갚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런 큰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국에 83만 가구의 약 80%를 담당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이 없죠. 땅을 살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일단은 재건축한다 그러면 예컨대 뭐 음마아파트다 혹은 잠실 5단지 지금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도 지금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집주인들이 땅을 미리 선납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8년쯤 뒤에 재건축이 완료돼서 주택이 분양될 경우에 공급될 경우에 그때 가격을 청산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땅을 선납을 하고 나서 한 8년 뒤에 이 땅값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8년 뒤에 집 한 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재건축하는 그 아파트의 질이 LH나 SH공사가 할 경우에 이 강남은 특히 인제 고급 아파트를 지향하는데 과연 고급 아파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시행사가 하나 더 들어섰기 때문에 그 시행사가 먹는 부분만큼 비용이 그만큼 지출되겠죠.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 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일단 그런 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유인책으로 뭘 내놨느냐. 유인책으로 인제 내놓은 것이 일단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2년 실거주 의무도 하지 않겠다. 그런 걸 내어 놨습니다. 근데 이미 인제 공공 재건축으로 들어가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미 토지를 LH나 SH 선납받아서 공공 택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초과 이익도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주민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없는데 그게 무슨 뭐 큰 이익이냐 인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강압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인제 밀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율을 전에는 토지 소유주의 3분의 1을 했는데 지금은 4분의 3으로 했는데 3분의 1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나머지 3분의 종래는 4분의 3, 종래는 4분의 1 정도만 반대해도 그냥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3분의 1이 반대해도 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전문가들은 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3분의 1이 주민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강압적으로 토지를 선납을 해야 LH나 SH공사에 선납을 해야 돼요. 그것도 한 8-9년 뒤에 어 분양받게 되 되니까 그것도 뭐 고급 아파트도 아닌 걸 분양받게 되니까 이거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크다. 이래 사실은 이것이 잘 안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아마 아주 고급 아파트를 지향하지 않는 지역에 아주 소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강남 지역 중심으로 해서 뭐 용산이라든지 이런 고급 주택이나 고급 아파트를 지향하는 지역은
주민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하면서 주민 동의를 3분의 2로 낮췄기 때문에 굉장히 나머지 그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더구나 2월 4일 이후에 그 깜깜이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인지 선정도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깜깜이 지역이에요. 전혀 모르고 내가 집이나 아파트를 샀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선정이 되면은 2월 4일 이후에 집을 샀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개발이나 재건축이 될지도 모르고 사는데도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고 나중에 감정 가격으로 청산되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신문 일면 기사에 공급 대박이 아니고 사실은 실제로 거래 절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서울에 222곳이 이런 지역이 되는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깜깜입니다. 아직 지역을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30% 하기로 했어요. 이 추첨제를 이제 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주택 청약 예금에 가입한 사람 중심으로 해왔거든요. 오래 가입하면 이제 많이 하는 그런 그 순차제를 했는데 지금은 그 순차제가 100%입니다. 근데 30% 추첨제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청약 예금에 가입 기간에 불구하고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입해서 내가 집 한 채 조그만 한 거라도 노후에 장만하려고 했던 5060 세대들의 불만이 또 굉장히 비등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정말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이제 그동안에 여기 이제 아주 홍남기 부총리 사진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일면에 홍남기 부총리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정당국의 그 수장으로서 또 경제부총리로서 여러 가지 얘기했다가 정부 여당의 압력에 많이 굴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에는 좀, 그래서 과거에는 저 홍 부총리가 항상 처음에 크게 이제 반발했다가 너무 돈을 막 풀라고 하는데 반발했다가 계속 슬그머니 이제 물러났다고 그래서 홍두3이라는 그런 말도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지금까지는 최소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국회가 너무 크면 똑바로 못 간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국회에 너무 돈 풀기 압박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똑바로 못 간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여당이 기재부가 옳다는 판단은 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옳다는 판단을 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홍 부총리는 재정당국의 시각도 존중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를 다른 선진국들,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재정 준칙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 재정 준칙이 엄격해서 사실상 재정당국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정부 여당이 재정을 운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 전에 재정 준칙을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로 재정 준칙을 뭐 만들었는데 국가 채무 비율을 60%를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허물허물한 이스라만한 재정 준칙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홍두3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 압박을 가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아마 금년 말에 여기는 보니까 기획재정부 예산으로는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2021년 말에 국가 채무가 956조 원 정도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벌써 이제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벌써 추경 40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에는 뭐 적어도 1000조 원에 육박할 겁니다. 국가 채무가.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그 기관의 독립성을 얘기한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정치권이 너무 압박을 가해서 나라를 망칠까 봐서. 근데 중앙은행의 독립성, 재정당국의 독립성, 검찰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 이런 걸 다 강조해온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죠. 지금 뭐 사법부의 독립성도 뭐 최근에 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재정당국의 지금 검찰의 독립성도 계속 지금 훼손되고 있고, 그게 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굉장히 우리
재정당국의 독립성은 뭐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은 한국은행은 돈을 공급해라, 한국은행 무조건 사주라 하는 그런 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것이 이제 중앙은행 독립성마저도 훼손할, 그냥 무소불위로 정부 거대 여당이 된 다음에 무소불위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기본소득을 하면 오히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처음에 소득을 주면은, 기본소득 하면은 이제 이 한국 경제학회의 공동학술대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서울대학교 장용순 교수 등등이 공동 연구한 건데, 연간 360만 원, 25세 이상 36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은 연간 141조 원의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돈을 지급하게 되면 연간 360만 원도 뭐 사실은 20만 원, 월 20만 원 꼴이거든요. 20만 원 정도를, 연간 360만 원이니까 12개월, 아마 그 정도 지급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결국은 많은 저소득층이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에 하위 20%는 거의 60%의 소득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한 40%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 점점 더 늘어나서 일을 안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루 세금을 더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도 그 기획재정부 얘기가 했습니다만,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을 더 거두거나 국채를 더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투자가 위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하위 소득계층이 먼저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보니까, 이거 뭐 또 엄청난 또 기사가 나와 있군요. 이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해상풍력이 지금 뭐 바다에서 그 효과가 없고 비용만 많다고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최근에 뭐 우리 원전 문제가, 우리는 원전을 폐기하면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준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데, 해상풍력에는 전남 신안이라고 하는 데다가 10년간 48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또 보도가 발표됐습니다. 참 이게 뭐 어제 투자 협약식을 했다고 합니다. 신안에서 대통령이 참여하고요. 이게 도대체가 뭐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뉴딜이라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디지털라이제이션,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디지털 투자를 해야 되는데, K 뉴딜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거의 상당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뭐 크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 K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재정과 그다음에 각종 기관들의 기금을 받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남 신안에 10년간 48조, 연간 4조 8천억씩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다가 해안선을 가보니까 지금 하다가 이게 중단돼 있어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다고 합니다. 참 이게 바다에다가 건설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육지에 또 송전을 해와야 됩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으로 듭니다. 지금 우리가 7천억, 8천억씩 투자해가지고 건설해놓은 원전을 폐기하면서 참 이게 무슨 일인지 하여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크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배달 앱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배민이 배달 플랫폼 상생 논란에 휩싸여 있네요. 가맹점주에게도 고객 데이터까지 다 공개한다, 그런 얘기예요. 민감한 고객 데이터를, 고객 전화번호, 주문 횟수 이런 걸 다 공개하고 수수료나 광고비도 해외에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크게 증가하면서 배달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너무 경쟁이 격화돼서 사실은 배달의 민족도 작년, 재작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야말로 배달 플랫폼 문제를 이제 뭐 좀 더 공정하게 가져간다,
지난번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대기업들, 그야말로 반기업 법안들, 기업규제 3법을 통과시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뭐 등등 통과시켜가지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친노조 법안들,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 유급 노조원이 될 수 있고 생산시설 증거해서 파업해도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걸 공정경제라고 하면, 이번에 또 이제 새로 들어온 그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 그 이어서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을 손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니 드디어 배달민족에 대해서, 이 배달민족은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독일의 그 딜버리 히어로가 인수를 합병을 지금 사실상 이제 하고 지금 허가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굉장히 이 문제가 또 큰 문제로, 지금 이제 우리가 배달 배민을 비롯해가지고 배달 플랫폼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플랫폼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네이버가 이제 여러 가지 뭐 한국에 워낙 규제가 많으니까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의 라인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아시아 지역을 저기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 게 다 뭐냐면 플랫폼이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 전부 다 플랫폼이죠. 이게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쓰게 되면서 모바일에 플랫폼을 깔아서 이렇게 뭐 상품 판매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아마존, 그러면 아마존이 전 세계에서 물건을 파는 가게는 별로 없어요. 아마존은 이 모바일에 깔린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 시총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아마존의 그 창립자 이번에 깨 물러났습니다. 참 아마존이 세계 1위의 그 플랫폼 기업으로 등극하고 미국의 시총 1위로 등극한 이 시점에 본인은 박수 칠 때 물러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기업을 창업해서 성공시켜 놓고 물러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한 20만 명을 추가 고용하는 정도 기업을 투하하고 전 세계를 1일 배송권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해서 그렇게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게 그 플랫폼 기업은 아마존 얘기 나오고 뭐 우리가 지금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 다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데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만 규제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은 성장을 못하고 결국은 외국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번에 그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우리나라에서 뭐 기업규제 3법 해가지고 신노조 3법 해가지고 통과시키면서 공정경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꾸 해외로 나갑니다. 국내에서 뭐 도저히 못 견디니까. 이번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마저도 청구 규제를 하겠다고 그러고 나오는 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참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참 감당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마저 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업혁명이 1760년대에서 1860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1760년대에 일어난 산업혁명에서 뒤진 국가들은 결국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무섭습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전기기관 같은 거 발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은 1800년대 중반에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 그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 전기를 발명하며 있었죠.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이 이제 발명되면서 1900년대 인터넷이 발명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왔고요.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온 거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초연결, 초기능 시대,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가 오면서 흔히들 ABCD라는 말도 씁니다. A는 인공지능, B는 블록체인, C는 크라우드 데이터 뭐 이런 거죠. 이런 시대가 오면 이건 바로 플랫폼 혁명 시대인데 이걸 또 규제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야 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제가 보니까
주로 제가 경제 뉴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요즘 이슈들 많은데,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악의 입이란 말을 썼어요. 악의 입을 경고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악의 입을 경고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재정 지출은 늘어나고요, 재정 수입은 이렇게 줄어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악의 입이란 거예요. 재정 지출은 증가하고 재정 수입은 늘지 않으면 악의 입이 되죠. 악의 입은 결국 뭡니까?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 거죠.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1992년, 93년부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들어갔습니다. 20년 동안 일본은 초저성장을 기록하면서 장기 불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많은 청년들이 20년 동안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다시 부모님들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걸 갖다가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 일본을 거의 매년 한 번씩 갈 기회가 있었는데 학교 세미나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힘이 없습니다. 골프장을 가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골프장은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일본의 골프장은 사람도 없지만은 주로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그러면 캥거루족 돼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골프장을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많이 골프를 치고 또 심지어는 직접 한국 사람들이 골프장을 경영도 하고 막 그렇게 했죠. 매입을 해가지고. 그 잃어버린 20년의 참담함.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경기를 망가뜨리자만 안 했으면은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한 몇 년 전에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이었고 우리는 성장을 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뭐 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15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할, 일본을 추월하고 능가하려 상상을 못했죠. 제가 젊었을 때 소니의 그 워크맨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거. 소니를 넘어서리라고, 우리 전자산업이 넘어서리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 소니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세계 매장에 최다배 최고 제품으로 다 돼 있고 세계 유수 호텔에 가도 다 우리나라 제품들입니다.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이기리라고 아무 생각 못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들 히다치, 후지스, NEC, 도시바 등등 다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를 지배해, 세계에서 거의 미국과 쟁패를, 지금 비메모리는 미국이 아직도 압도적입니다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비메모리를 세계 1위로 가져가겠다는 비전 선포식도 했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당당히 1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가장 큰 배경이 뭐냐? 사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에요. 너무 이게 악의입이 되면서 정부가 정책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정을 풀면 악의입이 된다는 것을 기획재정부가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악의입이 되면 안 되겠죠. 저는 몇 년 전, 제가 한 4, 5년 전에 제가 일어난 소득 추이를 분석하면서 이렇게만 가면은 우리가 몇 년 이내에 사상 최초로 일본을 능가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반기업 정책만, 그야말로 반기업 정책, 큰 정부 정책을 하면서 국가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기업은 계속 해외로만 나가고 국내 생산활동이 위축되면서 그 희망은 이제 물 건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다시 부활을 했었고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지만 코로나 이전에 아베노믹스가 잃어버린 20년을 끝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계속 추락을 경기가 붕괴되면서 이제 그 꿈은 이제 거의 아마 사라진 것. 다음에 우리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경제를 보면 매일경제에서 이제 매일경제 일면에 재개발 빌라 잘못 사면 아파트 못 받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사면 2월 4일 이후에 잘못 사면은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 공공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은 입주권을 안 준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제 매일경제 3면에 나와 있는 게 공매도 금지 연장 충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겁니다. 제목이 한번 보시면 제목이 강세장의 공매도 금지 연장 충격입니다. 이게 본래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를 하락을 예상하고 이제 공매도하는 거거든요.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합니다. 하락하면 더 돈을 벌려고. 근데 우리는 강세장이에요. 강세장의 공매도 금지를 연장을 한 충격. 여기서 외국계 운용사의 입단 경고. 이게 뭐냐면 외국계 운용사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 공매도라는 게 본래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좋은 경우에도 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수천억, 수조 원을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예상치 못하는 그 가격 폭락, 특히 한국은 엄청나게 지금 불확실성이 많은, 특히 정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많은 거죠.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장도 하루아침에 그냥 구속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경우 대비해서 언제나 하락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을 공매도를 해둡니다. 뭐 다시 말하면 리스크를 위험을 해치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죠. 위험을 방어하려고 하는. 근데 우리는 상승장에서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위험을 해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니까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MSCI라고 그래서 MSCI 지수가 뭐냐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그 시장에 얼마만큼 투자하면 좋으냐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데 한국의 그 비율을 자꾸 축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외국인들이 이제 돈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 약 8천억 달러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돈들이 빠져나가면 외환위기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4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외채도 한 5천억 달러 넘고 외국인 주식 투자자가 8천억 달러가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돈으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외국인 돈이 들어오고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외채가 되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액으로 연결되는 거죠. 외국인 그런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 주식 투자자가 빠져나가면 외환위기가 오겠죠. 제가 1997년 위기 때 얼마나 나갔나 봤는데 최대 33%까지 나갔어요. 그럼 이게 한 2,500억 달러까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말이죠. 공매도 금지 연장. 이번에 더구나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공매도 금지를 작년 3월 16일부터 했는데 작년 9월 15일까지 했다가 또 6개월 연장해서 이번 3월 15일까지 하는데 이걸 금지를 계속 연장하느냐 아니면 공매도를 재개하느냐가 큰 이슈였는데 공매도 금지 연장을 5월 2일까지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왜 하필은 5월 1일입니까? 4월 7일이 보궐선거 있는 거죠. 야, 정말 모든 게 정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들 오죽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융위원장.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공매도 금지 연장하면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IMF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이 고육주책이 이제 너무 연장할 수는 없고 해서 또 4월 7일 보선이 있으니까 뭐 4월 한 10일 정도 되면 너무 한마디로 그냥 우스꽝스럽게 되니까 5월 2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매경에도 이제 보니까 주택 문제에 관해서 83만 가구 공급한다더니 연내는 2천 가구밖에 안 된다. 실제로 그 발표한 계획에 하면 금년에 2천 가구, 내년에 3천 가구에서 내년까지 5천 가구밖에 공급이 안 된다. 나머지는 좀 택지도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까 했지만 서울만 222곳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할지 지금 발표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깜깜이 공급 대책이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도 아까 한계에 나와 있는 해상풍력 48조 투자, 어마어마한 투자. 이게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바다에다 지금 풍력 시설을 해가지고 공급한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바람이 얼마나 불지,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한번 보니까 매경에 나와 있는 한 가지 매경 사설에 아주 좋은 게 나와 있는데요. 사설에 뭐냐니까 이번에 한국경제학회에서 공동학술대 발표된 건데 기업 자유가 성장 원동력이라는 경제학회장의 충고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자유가 없는 국가가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기업활동의 자유, 사유재산권 보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기업해서 내 재산이 보장이 안 되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 망한 거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거 좀 더 하나만 더 보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서울경제에 보면은 서울경제 책 1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못 사고 못 팔 경우 공급대책.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못 사고 못 팔게 한다. 이게 뭐냐면 2월 4일 이후에 집을 샀다가 그 지역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으로 선정이 되면은 바로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그러다니까 아마도 겁이 나서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래 절벽을 가져올 거다. 지금 세계 3개 경제신문이 다 아침에 그걸 큰 기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문제가 한 가지 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검증이 불충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 생깁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 여부는 가장 큰 것이 코로나가 언제 진정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 코로나 진정 여부가 백신의 접종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금년에 우리나라 코로나가 집단 면역 형성이 안 되면서 금년 중에 남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의 경기 회복도 살짝 물 건너가는 거죠. 자, 그런 얘기 나와 있고, 지금 뭐 여기도 이제 스텝 부분은 계속 삼면에도 크게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오면에 작년에 경상 흑자가 753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경상 흑자는 말이죠. 수출도 감소를 했습니다. 수출은 한 5, 6% 감소를 했을 거예요. 근데 수입은 마이너스 8% 넘게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출도 줄어들었지만은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어서 흑자가 나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불황행 흑자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불황행 흑자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을 할 필요가 원자재나 주로 우리나라는 그 수입품의 거의 3분의 2가 원자재나 중간재예요. 근데 원자재 중간재는 경기가 잘 돌아가야 수입하는 건데 수입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경선 흑자가 난 전형적인 불황행 흑자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거 이제 그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침에 그 3개 경제신문을 요약해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이에요. 그 왜 자꾸 공공만 얘기하래? 이 시장 경제는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데 왜 공공을 자꾸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이게 좌파 주택 정책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뭐 지난번에 김수현 청와대 수석, 그다음에 저번에 김현미, 그다음에 이번 변창흠 전부 다 같은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좌파 경제학자, 좌파죠. 근데 그 좌파의 가장 큰 이런 이론적 골격을 제공한 사람들이 이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헨리 조지가 쓴 진보와 빈곤 얘기죠. 헨리 조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불평등이 뭐냐면 토지를 이제 헨리 조지 기본 생각은 토지는 불로소득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토지는 신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적으로 주어진 그런 자연 자원이다 생각을 하고 이 토지를 불공평하게 소유하는 것 때문에 인간의 불평등이 시작되었다. 그 토지를 차기 위해서 내가 더 노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노동 착취, 노예 노동 시작되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진보와 빈곤을 제가 쭉 한번 그래서 하도 좌파들이 진보와 빈곤을 많이 얘기해서 조지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보와 빈곤을 따른 사람들을 조지스트라고 그러죠. 조지스트. 그래서 이제 토지는 전부 다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혹시 보이실지 모르지만 토지에 대한 사유를만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도 이제 개발을 하면 또 다른 거예요.
자연적으로 있던 원시적인 토지만은 공유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후에 생기는 생산물이라든지 토지를 가공할 때 개발을 하거나 혹은 그 위에 짓는 주택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헨리 조지마저도 공유를 주장 안 했어요. 이 책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조지스터는 헨리 조지보다 훨씬 한 발 더 앞서간 작용화된 그런 좌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택까지도 공유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공공이 공급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민간이 공급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기업도 공유해야 된다. 그게 공산주의죠. 근데 그까지는 이제 아직 나가지는 않고 이제 기업들은 정보 컨트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등등 이렇게 또 국민기업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주택도 뭐 공공 부문이 공급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건 이제 공산주의 전 단계. 원래 칼 막스는 공산주의가 먼저 오고 나중에 사회주의가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간의 경제 간의 약간 중간적인 단계, 사회주의 단계를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 우선 그런 철학에서 그런 게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일반 신문을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반 신문을 제가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그 아스트라제네카, 조선일보는 제일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얘기를 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노인 접종 신중해야 된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노인 접종 신중하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금년에 집단 면역 형성이 힘들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게 이제 일반 신문은 정치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히자니 고령자에게 맞히자니 효과가 걱정되고 안 맞히자니 접종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는 그런 문제 좀 어떻게 할까 하고 좀 나와 있고요. 여기도 32만 가구 서울이죠. 서울에 어디 짓는지 모르는 깜깜이 대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나와 있는 게 학교의 성과급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 가지자 하는 정교조 교육감들 구축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게 뭐 교육 불평등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사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을 더 잘 키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을 못 가서 교육이 계층 이동 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다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사교육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드러난 결과만 얘기하는데 원인은 무엇이냐? 공교육이 부실화됐던 거래요. 학교에서 제대로 수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학교 초중 등 학교 이 교원 시스템이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초등학교는 오직 교육대학을 나와야 되고 중고등학교는 사범대학을 한 번만 나오면은 평생 평가도 없어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올라갈 때마다 단계별 고가가 있죠. 평가를 받습니다. 기업들도 다 그런 평가를 받아서 성과급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평생 평가도 없고요. 평가하자니까 뭐 지난번에 난리가 났습니다. 전교조가 반대 평가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교원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특히 요즘같이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실력이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근에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을 4차 산업혁명이 수학입니다.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전부 수학 코딩이에요. 미적분이에요. 근데 미적분을 몰라도 서울공대나 카이스트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몇 년 전에 서울공대에서 미적분을 전혀 공부 안 하고 올라온 그 신입생 때문에 미적분 공부하는 가르치는 특별 학습 시간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성과급은 또 나눠 가지자. 뭐 이런 거 똑같이 보내려 성과급을 정교조. 그러면서 이념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들을 정말 공교육에 맡겨두기에는 너무도 겁이 나는 거예요. 낙오될까 봐서. 그래서 사교육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저는 정교조를 저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뭐 법의 단체라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지금 또 성과가 좀 나눠 가지자는 그런 얘기가 또 한 가지 나와 있는 게 이거 말이죠. 중국 배터리 회사가 우리나라 현대차 전기차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 전기 배터리가 중국의 그 CATL이라는 배터리 회사가 세계 넘버 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SK라든지 LG라든지 혹은 삼성 등등의 이제 3개 배터리 회사가 약진하고 있는데 물량을 지금 2021년도 물량 20조 원을 중국의 회사가 싹쓸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이게 우리가 이걸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로 개방된 경기에서는 기술력이 있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중간재 부품을 써야만이 완성품에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뭐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약진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조선일보 경제 문제에 관해서 제가 쓰는 거 보니까 드디어 미국 슈퍼볼 광고에 30조 광고하는데 62억을 지급하는 그 슈퍼볼 광고에 현대차가 빠지고 배달 앱이 뜬다 하는 기사가 나와 있네요. 배달 앱. 참 이게 시대의 변화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사람이면 플랫폼 혁명 시대라고요. 근데 배달 앱이 뜨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에 현대차가 빠졌다는 거. 근데 한국의 배달 앱이 아니고요. 도어대시라든지 우버이츠 같은 그런 미국의 그 배달 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뭐 배달 배민을 갖다가 규제한다든지 뭐 혹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와가지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겠지만은 낙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그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이제 경제 관련 기사는 조선일보는 그 정도고요. 동아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를 보면은 동아일보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스트라는 안전성이 충분하니까 식약처 자문기구 고령층도 원칙적으로 접종 허용한다. 이 참 애매한 말을 쓰고 있네요. 원칙적으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도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공급대책에 재초환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 환수죠. 면제해 주는 것은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익은 없는데 소재는 미리 선납해 갑니다. 그리고 8, 9년 뒤에 주택을 분양받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이런 기사를 썼네요. 정시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공매도 운동이 정시민주화입니까? 참 표현 자체가 참 문제가 있는 건데요. 경제는 민주화라는 개념이 아니고 경제 원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 경제가 계속 그 후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했죠. 정치 민주화는 1인당 1표를 투표권을 갖는 거지만 경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1인당 1주권이 아닙니다. 1주당 1주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말이죠. 개인이 제가 뭐 통합개미를 제가 정말 뭐 문제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보는 건데 많은 걱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만약 앞으로 주가가 폭락하면 어떡할 겁니까? 주가가 앞으로 폭락하면. 경제민주화, 뭐 증시민주화 이런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시장의 논리를 부정하면 그건 그냥 자본주의 자체를, 시장경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경기신문에서 봤지만은 외국이라든지 혹은 IMF에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걸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여기도 보니까 내용을 제가 보니까 주가는 민주주의가 아닌 경제 논리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타이틀에 이렇게 뽑았다는 거 제가 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왜냐하면 증시라고 하는 것은 실물 경제와 괴리가 너무 심해지면은 결국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가 나중에 하락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런 부분이 하락하면은 지금 동학개미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지만은 저도 그게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여기에 휩쓸리고 있는 동학개미들, 지금 그렇잖아도 집값도 많이 올라서 영끌을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청년들이 주가 하락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게다가 경제적으로 그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금융 부실이 증가하면서 오는 금융위기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이걸 뭐 정치민주화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정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쓴 건지 좀 걱정이 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용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용은 이제 역시 경제 논리는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목을 그렇게 뽑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일보는 보니까 말뿐인 공급 대책은 상상 임신이나 공갈빵하고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야, 여기도 한 가지는 이제 이제 극장을 거의 못 가죠. 그래서 매출 63%가 감소해서 줄폐업을 하고 있다. 반면에 또 최근에 그 조류 독감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조류 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살처분되면서 사과가 85%, 달걀이 43% 물가가 너무 크게 상승해서 설 차례상 물가 비상이 걸렸다. 흔히들 에그리플레이션이라고 씁니다. 에그리컬처, 농산품 인플레이션, 밥상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큰 문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그런 말 쓰고 있는, 지금 이제 앞으로 주가가 거의 상수에 온 것 같은데, 여기도 정치민주화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심지어는 뉴노멀화된 정치민주화. 제가 자꾸 이렇게 되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국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주가와 실물 경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실물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이런 거리가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불변의 법칙은 한 가지입니다. 거리는 언제나 결국은 균형점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정말 동학개미들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을, 그래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지금 보니까 코스피 3,100 선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3,100 이후에만 22조 원을 매수하고 있다고 그래요.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진심으로 제가 뭐 이거는 제가 저도 뭐 개인 투자자죠. 그런 입장에서 개인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서 제가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도 뭐 사설에서 주택 공급, 공공주도 83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일인가 하고 이거였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저번 신문을 쭉 해설을 드렸습니다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83만 호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속빈 강정이다. 오히려 거래 절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게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공매도 금지 연장의 문제점에 관해서 공매도 금지 연장이 오히려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지 수단이 없어지면서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 초래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재정 쪽에서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가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느냐. 지금 정부 여당이 내년 대선 이번 보선 앞두고 그냥 뭐 4차 재난지원금 심지어는 보편 지원금 전 국민에게 보편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선별 지원도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예산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내년 또 대선을 앞두고 무슨 뭐 신복지제도 그래야 막 돈을 풀자는 얘기죠. 제가 보기엔 쭉 한번 검토해 보니까 파퓰리즘의 끝판왕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우리나라의 그리스행, 베네수엘라 행이 되겠죠. 미래 세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보선과 대선만 염두에 두고 있는데 우리 재정당국이 얼마나 이걸 버텨낼지 이번에는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얼마나 버텨낼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정근의 쏙쏙경제 제가 미흡하지만은 신문 해설을 드렸습니다. 시사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